안녕하세요. 공간사진학원 원장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릴까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튜브의 영향력이 좀 막강하니까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 여파가 좀 클 것이다, 그런 걱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학원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쉽게 오픈하고 싶지는 않은 개인적인 어떤 욕심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계기가 좀 있었어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같이 어떤 학원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개인 스튜디오 운영하신 분들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진기능사 실기를 뭔가 습득하신 것 같아요. 뭐 그걸 통해서 뭔가 실기 연습도 할 수도 있었겠죠. 최근 몇 년 동안에 저희 학원에 등록하시는 수강자들도 한 20%에서 한 40% 범위 내에서 유튜브라든가 개인 스튜디오 혹은 타 학원을 통해서 사진기능사를 연습을 하고 시험을 봤다가 실격 내지는 탈락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그분들 좀 이렇게 신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는 잘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뭔가 과정이 너무 안 맞았어요. 과정도 뭔가 이상하고 무엇보다도 저희 학원에서는 특히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상하게 말 그대로 좀 이상하게 그 기능사 실기시험을 치르시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실제 실무나 사진관을 오픈한다 가정을 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해드려요. 그리고 저 역시 학부에서 사진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도 파인아트 전공을 했지만 석사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학에서 광고도 이제 수업 받고 방학 동안 매번 인턴 나가면서 광고 스튜디오에서 실습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고 나서 설정 해제를 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촬영 시험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과정이 왜 중요한지 잠깐 설명 좀 해드릴게요. 메모리 카드 포맷하고 설정 해제가 끝나면 삼각대를 펴갖고 그 위에 플레이트를 딱 걸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촬영 그 장소의 가운데쯤에다 딱 위치를 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좀 걱정됐어요. 왜 걱정됐냐면 그렇게 뭐 촬영하는 그 장소에 미리 세팅을 하고 그리고 삼각대 위치에서 이제 촬영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조명 설치하고 조명비 측정하다 보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삼각대 건드려주면 카메라가 넘어가고 박살날 텐데 그러면 변상도 하셔야 되고 실격당하거든요. 왜 이렇게 위험하게 저렇게 진행을 하시지?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또 있어요. 주관과 보조관의 개념이에요. 1대1, 1대2 뭐 이런 거라기보다 주관과 보조관의 노출을 이제 측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를테면 주광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이 센, 그러니까 키라이트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보조광은 말 그대로 주광을 보조하는 역할만 해요. 근데 노출을 측정하는 순서를 보면 좀 가관이에요. 물건이 세팅이 안 됐는데 주광부터 측정하신 분도 계셨고, 물건 세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보조광을 먼저 측정을 하고, 그리고 주광과 보조광을 다 켜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가리면서 노출을 측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사실이 저는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것도 있어요. 주광의 개념과 보조광의 개념을 알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증명사진 찍으려고 사진관에 갔어요. 앉지도 않았는데 조명 켜가지고 노출 측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삼각대 딱 배치해 놓고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셔터를 누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튜디오의 사진관들은 이미 그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 싸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미 똑같은 증명사진을 많이 찍어왔던 사람들이니까 사람의 앉는 위치는 다 비슷할 거고, 조명의 광량비라든가 조명 최종 노출 데이터들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격증 실기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노출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광과 보조광의 위치를 떠나서 주광 하나만 하더라도요, 노출을 측정할 때 노출계 흰색 수광부의 위치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험생이 측정하는 거와 감독관이 측정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건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서 이 수광부의 위치가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백조명과 배경지의 거리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가지고 노출을 측정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영상만 보고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시험을 볼 만한 수준이 솔직히 못 돼요. 직접 실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학원이든 유튜브든 어떤 개인 스튜디오든 간에 이게 사진기능사 실기에 합격하는 그 점수가 일정한 점수만 넘으면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맞고 과정이 약간 틀리더라도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합격하는 게 국가 자격증 사진기능사 실기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수업을 가르쳐주고 수업도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더라도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거봐라 그러니까 합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희는 학원이잖아요. 공인된 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저 역시 우리 강사님들 전부 다 사진 전공자예요. 다 대학원 졸업하셨고 저도 마찬가지고 자격증도 있고요. 사진기능사 자격증도 있고 정교사 자격증도 있어요.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어떻게 이 사진기능사 실기시험이 변형이 됐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학원이잖아요. 저희는 서울시험장, 그다음에 대전, 성남, 아니 부산까지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시험에 대한 정보가 좀씩 들어와요. 시험 보시는 분들이 거의 시험을 보시니까. 그럼 시험 끝나고 나서 통화하거나 문자를 하게 되면 오늘 시험 뭐가 나왔고 물건이 뭐가 나왔고 대략 그런 어떤 정보들이 이제 취합이 가능한 거죠. 그걸 통해서 각각의 시험 장소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수업도 해드려요. 아무리 특정한 기준을 넘으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함부로 수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위험한 것이 좀 있어 보여요. 포토샵과 인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촬영할 때도 카메라 세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에 맞춰서 하나씩 촬영하잖아요. 포토샵은 어떨 것 같으세요? 비슷해요. 우선 시험에 맞게끔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겠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과정이 사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카메라 세팅해서 시작하듯이 포토샵도 세팅한 다음에 시작하세요.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물론 포토샵은 카메라와 달라서 도중에 혹은 거의 이제 프린트 직전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습관을 그렇게 잡지 마시고 포토샵을 세팅을 해놓고 브릿지에 들어가셔서 레이팅을 하세요. 그리고 컨버팅해서 제가 제일 어이없는 것이 좀 이해도 안 되고 솔직히 좀 화가 나는 거기도 해요. 특정한 어떤 숫자를 입력해서 색온도를 맞추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물어보면 이유를 모르고 그냥 숫자만 얘기해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런 숫자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유튜버라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강사님들이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진 전공자거든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사진 기능사 실기시험 중에 포토샵 인화는요,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 컴퓨터의 모니터 상태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사실 전문가들은 모니터의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해요. 그리고 CMS에 적용해서 포토샵에 정확한 프로파일을 지정을 하고 인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날에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뭐 습기라든가 인화지의 특징이라든가 모니터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특정한 숫자를 입력하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특정한 숫자 입력하고 뭐하고 인화를 하면 어떤 면에서는 평균치로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숫자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 이게 실제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와는 굉장히 다른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안 가르쳐 드려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됐다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프린트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색 보정과 밝기 보정을 통해서 조금씩 보정을 해 나간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치게 되면 그 색을 보는 눈이 조금씩 향상되거든요. 밝기를 판단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단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앱손 프린터 계열로 대부분이 시험 봐요. 물론 캐논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험장은 앱손 계열이에요. 근데 인화지가요, 앱손 인화지인 것처럼 알려있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시험 본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앱손 인화지가 아니에요. 프로파일은 정확하게 앱손 인화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막상 실제 시험장에 사용하는 인화지는 앱손 인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특정한 숫자 입력하고 뭐 하고 해도 이 색깔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CMS 정확하게 적용해갖고 ICG 프로파일 정확하게 대입했다 하더라도 그게 안 맞아요. 인화지의 종류가 그 프로파일과 다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 이 다른 결과물을 내가 어떻게 보정해 나가느냐, 색 보정을, 밝기 보정을, 이게 과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포토샵 인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색 보정과 밝기 보정을. 그래서 내가 이 색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색 온도와 개별적인 색은 달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색 온도에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 건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래서 색 온도를 먼저 조절을 하고 세부적인 색 보정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때 밝기,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색의 진한 정도까지 영향을 주니까. 근데 그런 개념들은 싹 무시하고 특정한 숫자에 계속 대입하고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하시는 거를 보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맞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사진 기능사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촬영과 이 포토샵 인화에서 과정이 중요해요.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포토샵에서 인화하는가, 그 과정들을 하나씩 과정을 정하시고 그 정확한 과정에 의해서 30분 내에 하나씩 뭔가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리개값 같은 경우 말씀드려 볼게요. 펜포커스라고 하는 개념이 우선이죠. 조리개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펜포커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물건이 2개 나왔느냐, 3개 나왔느냐, 하나 나왔느냐. 근데 최근 경향은 석고상 같은 거 하나가 나오더라도 펜포커스라고 하는 과제가, 혹은 아웃포커스라는 과제가 나와요.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수험표와 컬러 체커, 그리고 주어진 물건들, 초점이 다 맞아야 되겠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배경까지 맞아야 돼요. 그게 펜포커스예요. 그런데
이 펜포커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나중에 프린트를 하고 나면 그 프린트되어 있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에서 초점이 다 맞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메타데이터예요. 이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분이 조리개 값이 어떤지 보여지겠죠. 제가 꽤 오랫동안 수업을 해보니까 이 조리개 값을 가지고 조리개 값이 너무 얼토당토안해가지고 탈락했다, 그런 경우 분명히 있어요. 펜포커스를 찍어야 되는데 아웃포커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찍으신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사진이 밝게 나왔거나 혹은 뭔가 이 초점이 특정한 부분 맞고 특정한 부분이 흐려졌겠죠? 그런 분들은 문제가 돼요. 근데 조리개 8이라고 잠깐 생각해 볼게요. 조리개 8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펜포커스라고 하는 수치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아웃포커스는 어떨까? 5.6에 비해서 4.0에 비해서 아웃포커스 효과가 덜 나요. 그런데 내가 렌즈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촬영 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리개 8이라고 하는 거는 아웃포커스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8보다는 11, 조리개 11로 놓고 촬영을 한다 해도 펜포커스에 가깝게 나올 수가 있어요. 과정이 어느 정도 맞으면 결과물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학원 입장에서는 펜포커스라고 했을 때 촬영 장소의 이 공간의 넓이와 천장의 높이,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데이터를 정해요. 그리고 미리 이제 포커스가 이제 펜포커스, 아웃포커스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근데 거기는 꼭 수치를 고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평균적인 어떤 조리개 수치는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렌즈의 밝기에도 영향을 받아요. 어떤 분은 이 조리개 2.8을 고정하셔서 아웃포커스를 촬영하더라고요. 근데 2405 렌즈를 시험 보는 시험장에서 조리개 4짜리인데 2.8을 고집하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조리개 4로 연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한 그 조리개 값을 우리가 수업에서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촬영된 그 결과물에서도 감독까지 지시한 펜포커스 그리고 아웃포커스가 정확히 딱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차차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제가 한 말을 곡해하지 마시고 꼭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배우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